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국밥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가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테이블 앞에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깍두기 그릇이 튕겨나갔어요. 붉은 국물이 남성의 흰 셔츠에 튀었습니다. 야, 이 노인네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남성이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50만 원이야. 50만 원! 너 같은 인간들은 평생 한 벌도 못 쌓이는 가격이라고! 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숙이셨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든 옷값이든 변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이 아버지의 손을 탁 쳤어요. 됐어. 이 옷 버렸으니까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세탁비 대신 이거라도 드셔. 남성이 테이블 위에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 남성은 제 부모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그 남성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들을 건드렸습니다. 그 남성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요. 그해 저와 제 부모님의 연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텔레비전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식품기업 진수성찬이 코스닥 상장 첫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만두와 김치 등 K푸드 열풍을 이끌어온 진수성찬은 올해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저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상장 첫날인데 축하 파티도 기자 인터뷰도 전부 사양했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회사 홈페이지에도 제 사진 한 장 없고 업계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협력사 사장들조차 제 얼굴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은둔형 경영자라고 부르더군요. 오히려 저는 이런 행사는 진짜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해진 거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장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이에요. 상장 서류에 도장 찍고 임원들과 회의하고 증권사 관계자들과 통화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죠. 축하한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끝난 지금 저는 이 옷을 벗고 싶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생일에 사주신 거예요. 백화점 옷이 아니라 시장에서 고르신 건데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풀이 좀 일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화도 편한 걸로 골랐습니다. 굽 높은 구두는 신발장에 넣어두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서 봐도 평범한 35살 여자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코트라니. 아까까지 대표이사실에 앉아있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죠. 매출 5천억 기업의 대표. 하지만 부모님 앞에선 그저 국밥집 외동딸입니다.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 가게에 갈 때만큼은 늘 혼자 갔어요. 수행원도 없이 그냥 딸로서 가고 싶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찍었습니다. 시장통 장터국밥.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도심을 빠져나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홀에서 그릇을 나르고 계시겠죠.
어머니는 주방에서 국자를 휘두르고 계실 거예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문득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밥상을 차리시던 그 손. 저는 그 손이 만들어준 밥을 먹고 자랐어요. 그 손이 벌어주신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같은 날 뉴스에 회사 이름이 나오는 날 저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그 작은 국밥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냄새 배인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 구부정한 허리로 서빙하시는 아버지. 그 두 분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30분 남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엑셀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장터국밥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꿔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항상 손사래를 치셨죠. 이게 정겨워서 손님들이 오는 거야. 새 간판 달면 맛없어 보여. 그 말씀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고집도 참. 시동을 끄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훤히 보였어요. 손님들로 꽤 북적였습니다. 테이블이 거의 다 찬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나르고 계셨어요. 무거운 쟁반을 양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셨죠. 60이 넘은 나이에 저러시면 허리가 남아나질 않을 텐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도 보였어요. 주방에서 연신 국자를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국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여행 다닐 나이입니다. 아버지 동갑내기 친구분들은 벌써 손주 데리고 제주도도 다녀오셨다던데요. 작년엔 유럽 여행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저러고 계세요. 동해바다 해돋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면서 1년 365일 가게 문을 못 닫으시네. 부모님은 제 회사의 상장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어머니는 전화 받으시고 울으셨다고 해요. 우리 딸이 해냈다고, 우리 딸이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게 문을 여세요. 제가 아무리 쉬시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아, 이 가게는 엄마 아빠 인생이야. 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한텐 장터국밥이 중요하단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가게입니다. 처음엔 좌판에서 국밥 팔던 게 시작이었다고 하셨죠.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천막이 새서 국물에 빗물이 떨어져서 장사를 접은 날도 있대요. 손님이 없는 날은 남은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셨고요.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서 국자를 쥐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돈을 모아 지금 이 가게를 얻으셨대요. 아버지는 그날 밤 어머니 손을 잡고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비 안 맞고 장사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33이었대요. 저보다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 가게가 부모님한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두 분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죠. 청춘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자부심이었어요. 30년째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자녀 결혼식에 부모님이 축의금 들고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였죠. 저도 그걸 알기에 더는 말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당신들 생일에도 가게 문을 여셨거든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셨어요. 손님들이 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 괜찮아. 생일은 내년에도 있어. 그 말씀에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매출 5천억, 코스닥 상장, 연일 상한가. 세상 사람들은 제게 박수를 쳐주죠. 하지만 정작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은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계십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국밥 그릇을 나르고 계시죠.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가 빈 그릇을 치우시는 게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이실 때 얼굴이 찡그려지셨어요. 아프신 거겠죠. 말씀을 안 하실 분. 저 두 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가난하다고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당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던 건 저 두 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였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랬습니다. 너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국밥집에서 일해? 냄새나. 그 말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창피해하지 마. 이 국밥으로 너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반 아이들이 제 도시락에서 국밥 냄새가 난다고 놀렸거든요. 그때부터 도시락을 안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서 굶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죠. 나중에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서야 불을 끄고 잤죠.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창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어요. 25에 식품회사를 차리겠다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부모님의 국밥처럼 정직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괜한 생각하지 말자. 그냥 딸로서 왔으니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국밥 냄새, 생선 비린내, 채소향. 어릴 때는 창피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왜 이렇게 반갑고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유리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어머니가 손님한테 국밥을 내어주시는 게 보였습니다.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언젠가는 두 분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해돋이도 보여드리고 여행도 다니시게 해드리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죠. 두 분한테는 이 가게가 삶 그 자체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요.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유리문을 밀며 밝게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국밥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묻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년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5개 널브러져 있었어요. 국밥 그릇은 거의 손도 안 댄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대낮부터 저렇게 마시다니. 그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흰 셔츠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비싸 보이는 셔츠였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아,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남자가 함께 온 일행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 저 이야기를 수십 번은 들었겠죠. 그때 내가 계약 따냈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만석이 형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큰 건을 따냈냐고. 남자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소주잔이 덜컹거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국밥 먹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젊은 남자 손님은 국밥을 후다닥 먹고 계산하러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괜히 시비 걸었다가 좋을 게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 눈짓을 하셨어요. 저 손님들 조심하라는 뜻이었겠죠. 아버지가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손에 깍두기 접시를 들고 계셨어요. 빨간 깍두기가 접시에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이 찰랑거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시며요. 늘 그러셨듯이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셨죠. 술 취한 손님이라도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깍두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가 접시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계약을 따냈다고. 남자가 흥분해서 팔을 휙 휘둘렀습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서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어요.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크게 휘둘렀습니다. 퍽! 남자의 팔이 테이블 위에 막 내려놓은 깍두기 접시를 정통으로 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손을 뗀 후였어요. 접시가 기울어지면서 빨간 깍두기 국물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자의 흰 셔츠 위로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흰 셔츠 위에 번졌습니다. 마치 물감을 뿌린 것처럼요. 선명한 빨간색이 흰 바탕 위에 퍼져나갔어요. 깍두기 몇 조각이 남자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도 국물이 튀었어요. 접시는 테이블 끝에 걸쳐져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쏠렸어요. 아!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남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때문인지 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흰 셔츠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슴팍부터 배까지 넓게 번진 얼룩이 선명했어요. 깍두기 국물 특유의 빨간색이 셔츠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남자가 자기 셔츠를 내려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이 노인네야.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게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국밥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요. 어떤 분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슬슬 나가려고 하셨어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남자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50만 원이야, 50만 원. 너 같은 인간들은 평생 한 벌도 못 사 입는 가격이라고. 남자가 자기 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도 침이 튀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닦지도 못하셨습니다. 노인네 국밥 팔아서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 손님한테 고개 숙이며 살아오신 분이셨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안을 당하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셨어요. 거의 90도로 꺾으셨습니다. 앞치마에서 새 행주를 꺼내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행주를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든 옷값이든 변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행주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0이 넘은 아버지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오신 분이 술 취한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사이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그쪽이 팔을 휘둘러서 쏟은 거잖아요. 왜 어르신 탓을 하세요? 저는 똑바로 남자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편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차림이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야?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 집 딸내미야? 알바야? 남자의 눈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저를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어?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버르장머리가 이 모양이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해놓고 남 탓하지 말라고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입을 벌려 뭐라고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확 끌어당겨 자기 뒤로 숨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딸이 어려서 뭘 몰라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굽신거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들어가 있어. 응?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뒤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남자를 노려봤어요.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은 아까 쏟은 깍두기 국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제 딸이 버릇이 없어서 제가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더 굴욕을 당하고 계셨어요. 제가 나서는 바람에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였습니다. 남자가 팔짱을 끼고 우리 가족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어요. 완전히 우위에 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버릇이 없다? 그러게 왜 그렇게 키웠어?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국밥 장사하면서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 거야? 그 말에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어요. 두 분 다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더 나서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지실 거였습니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비참했어요. 남자와 함께 온 일행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서가, 이제 그만하자. 늦겠다. 잠깐만. 남자가 일행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린 표정이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사과하라고?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으스스했어요. 야, 아가씨.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더 꽉 감싸 안으셨어요. 어른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손님, 제발이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허리를 90도로 꺾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엄마가 대신 사과까지 하네. 그래도 기분이 안 풀리는데. 남자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완전히 우위에 섰다는 걸 즐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기분 잡쳤네. 진짜. 남자가 셔츠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얼룩이 선명했어요. 혀를 차더니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남자가 가슴을 쫙 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말투였어요. 대한민국 1등 식품 기업 진수성찬 알지? 내가 거기에 포장재 납품하는 사장이야. 진수성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진수성찬이 어떤 데인 줄 알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 회사라고.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 포장재 전부 내가 만들어. 대박 포장 최만석?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진수성찬. 대박 포장? 최만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수성찬은 제 회사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 그런데 이 인간이 우리 협력사 사장이라고요? 협력사 명단에 대박 포장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협력업체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 회사 이름을 팔아가며 갑질을 하고 있다니. 내 포장지엔 위생적인 것만 담기는데 말이야. 만석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너네 음식은 더러워서 못 먹겠네.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어요. 30년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더럽다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석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물통이었어요.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옷 버렸으니까 세탁비 대신 이거라도 드셔. 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아버지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콸콸콸. 차가운 물이 아버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굴에도 옷에도 물이 흥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계셨어요. 눈을 질끈 감으신 채로요. 아버지,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막으셨어요. 젖은 손으로 제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참아라,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계셨어요. 만석이 빈 물통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야, 밥값은 못 내겠다. 기분 더러워서. 만석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세탁비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만석이 일행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그냥 당하고만 계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사람 잡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젖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참아라. 제발.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하고 싸우면 소문나. 소문나면 장사 못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 다쳤으니 됐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만석이 탄 검은색 외제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실장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강 실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강 실장님,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박 포장이랑 최만석 대표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강 실장님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대박 포장이요? 협력사 말씀이신가요? 네. 거래 내역, 납품 품질, 대표 신상, 평판.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만석이 탄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낼 테니까요. 최만석? 두고 보세요. 전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아까 있던 손님들은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밥값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없이 두고 간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닦아드리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수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네셨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물기가 수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가게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런 사람한테 왜 그냥 맞고 있어?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깊어진 걸까요? 서연아,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손님하고 싸우면 소문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소문나면 장사 못해.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요? 머리에 물을 끼얹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신 손. 너 안 다쳤으니 됐다.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물 좀 맞은 게 뭐.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지 않잖아요. 아빠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서연아, 울지 마.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왔다가 이런 꼴 봐서 속상하지?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버지의 머리를 계속 닦았습니다. 물기는 거의 없어졌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 멈추셨습니다. 됐다. 다 마르겠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아버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깍두기 조각을 줍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어나서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과 국물을 닦았어요. 엄마, 걸레질을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전에도 왔었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온 손님 같아. 근처에서 술 마시다가 국밥 먹으러 왔나 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 온 가게에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다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 진수성찬에 납품한다고 그랬지? 우리 서연이 회사에?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박 포장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런 사람한테 엮이면 골치 아파. 알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물을 맞으면서도 참으셨어요. 어머니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사과하셨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먼저 나서는 바람에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자존심을 되찾아드릴 차례입니다. 최만석, 대박 포장, 기다려요. 제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진수성찬 본사 건물, 25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감회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어젯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비웃으며 나가던 최만석의 뒷모습.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실로 들어가자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강 실장님이 보낸 메일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예비 보고서였어요. 밤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새벽 4시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소파에 앉아 예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강민수 실장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 실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계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강 실장님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조사 결과 말씀해 주세요. 강 실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박 포장, 대표 최만석, 1983년생, 42살입니다. 회사는 설립한 지 12년 됐고 직원 수는 32명 규모의 작은 기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력 제품은 식품 포장재입니다. 비닐 포장, 종이 박스, 스티로폼 용기 등을 생산하고 있어요. 공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강 실장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박 포장 전체 매출의 95%가 저희 진수성찬입니다. 95%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작년 매출이 약 80억 원인데 그중 76억이 저희 회사 물량입니다. 다른 거래처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소규모 거래처 몇 군데가 나머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저희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였어요. 진수성찬이 거래를 끊으면 대박 포장은 바로 망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뚫을 시간도 없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회사 물량을 저렇게 많이 가져간 거죠? 포장재 납품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저희 회사는 포장재 납품업체만 7군데와 거래하고 있었어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박 포장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강 실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 실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구매팀장 박재호 팀장과 최만석 대표가 자주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재호 팀장이요? 박재호. 구매팀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협력사 관리와 납품 계약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박재호 팀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 실장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어요.
두 남자가 나란히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확인된 것만 해도 지난 1년간 약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접대비로 1,000만 원이라니. 네.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분기별 납품 계약 갱신 시점 직전에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계약 갱신 2주 전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받고 계약을 밀어준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대박 포장에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물량도 점점 늘려줬습니다. 3년 전에는 저희 회사 포장재 물량의 15%였는데 지금은 40%까지 올라갔어요. 15%에서 40%라 3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납품업체들은 물량이 줄었겠죠. 그리고 강 실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품질 검사를 무마한 정황도 있습니다. 품질 검사요? 네. 작년 하반기에 납품된 포장재 중 일부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비닐 두께가 규격보다 얇았고 밀봉 강도도 기준치에 못 미쳤어요. 저희 제품 포장에 쓰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강 실장님이 검사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불합격 처리되고 반품됐어야 하는데 검사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합격으로 처리된 거예요. 조작이요? 네. 검사 담당자를 추적해 봤더니 박재호 팀장이 직접 지시해서 기록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처음에는 불합격 판정을 냈는데 박 팀장이 불러서 기록을 바꾸라고 했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 사진과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담당자 진술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 실장님이 밤새 고생한 티가 났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 정도를 조사하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역시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어젯밤 그 거만한 태도가 이해됐습니다. 구매팀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저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진수성찬 이름을 팔면서 동네 국밥집에서 갑질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자기한테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대표님, 강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대박 포장을 조사하라고 하셔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건부터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강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구매팀장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충분하니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구매팀장은 일단 두세요. 네. 강 실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왜? 지금 건드리면 최만석이 눈치챕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박재호 팀장은 나중에 처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확보해뒀으니까요. 도망갈 곳도 없고요. 강 실장님이 제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먼저, 네, 최만석 사장에게 먼저 연락해 주세요. 저는 돌아서서 강 실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으니 본사로 오시라고요. 본사로 직접 오라고요? 네. 대표이사실로 오시라고 하세요. 강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로 잡을까요? 내일 오후 3시.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모셔오세요. 아주 정중하게요.
강 실장님이 제 눈빛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강 실장님이 서류를 챙겨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최만석, 어제 아버지 머리에 물을 끼얹던 그 손, 국밥집을 더럽다고 비웃던 그 입, 진수성찬 이름을 팔며 거들먹거리던 그 태도. 내일이면 이 방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겁니다. 기다리세요, 최 사장님. 제대로 대접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진수성찬 본사 로비. 최만석이 정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만석은 잔뜩 멋을 부린 차림이었어요. 진한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손목에는 어김없이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머리도 새로 다듬은 것 같았습니다. 기름을 발라 반들반들하게 넘겼더라고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최만석 사장님이시죠? 대표이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수고하세요. 만석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라도 부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만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커다란 화분들. 진수성찬 본사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만석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진수성찬 직원 몇 명이 내렸어요. 서류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꺾으며 인사하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계약론이라. 드디어 단가 올려주려나 보네. 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구매팀장 형님이 힘 좀 썼구나. 형님 말대로 이번에 큰 건 하나 터지겠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쪽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대표이사실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앞서 걸었습니다. 만석은 정장 옷깃을 가다듬으며 뒤따랐어요. 발걸음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에도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만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수성찬 대표를 직접 만난다니. 이건 박재호 형님 덕분이야. 다음에 더 큰 건으로 보답해야지. 대표이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최만석 사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석이 씩씩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깨를 쫙 펴고요. 대표이사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가에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씬한 어깨.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포장 대표 최만석입니다. 이렇게 직접 불러주셔서 영광.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만석의 말이 뚝 끊겼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이 숨을 삼켰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제 국밥집에서 봤던 그 여자, 낡은 코트에 운동화 차림으로 자기한테 대들던 그 여자, 국밥집 주인 딸이라고 했던 그 여자.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서 오세요, 최 사장님.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국밥집 이후로 처음 뵙네요.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여기서 청소하러 왔냐? 만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제 국밥집에서의 수수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만석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어디 계셔? 나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문 쪽을 두리번거렸어요. 진짜 대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 실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계셨습니다. 만석이 강 실장님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 실장님, 대표님이 어디 계세요? 저 계약 논의하러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대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강 실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강 실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분이 진수성찬 대표이사 김서연 님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요? 만석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도 안 돼. 만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국밥집 딸이 대기업 대표면 안 되나요?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 국밥집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만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앉으세요, 최 사장님.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앉으시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석이 휘청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엉덩이가 소파 끝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실장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그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저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만석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국밥집 CCTV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만석이 아버지 머리에 물을 끼얹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만석의 손, 물통, 그리고 아버지의 젖은 머리.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머리에 물 부으셨죠?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만석이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구매팀장 박재호 씨와 최 사장님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유흥업소 앞에서 찍힌 거예요. 날짜 보이세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만석과 박재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이 배경에 보였습니다. 분기별 계약 갱신 직전이네요. 계약 갱신 2주 전에는 거의 매일 만나셨더라고요.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건 품질 검사 조작 기록입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납품하신 포장재, 기준 미달이었는데 합격으로 둔갑했더라고요. 비닐 두께도 밀봉 강도도 전부 기준치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검사 기록은 합격. 어떻게 된 거죠? 만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박재호 팀장이 지시해서 기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서도 받아뒀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제 아버지 머리에 물 부으시고 우리 회사엔 뒷거래로 오물을 끼얹으셨네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니, 그게 오해입니다. 대표님,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제가 술이 좀 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건 오해예요. 구매팀장님이랑은 그냥 친하게 지낸 것뿐이에요. 친하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친하게 지내셨군요. 계약 갱신 직전마다요. 좋은 우정이네요.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그건 최 사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을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요. 담당자 진술서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으신 거예요. 만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까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던 그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저기서 제 아버지 머리에 물을 끼얹을 때 당당하셨잖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CCTV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진수성찬에 납품하는 사장이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저희 음식이 더럽다고 비웃으셨잖아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 자신감은 어디 갔어요? 만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 실장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강 실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뇌물 공여, 품질 검사 조작, 갑질 행위.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검찰에 넘기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 대표님.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만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제 아버지에게 고함치던 그 사람. 어머니를 굴욕주던 그 사람. 지금은 벌벌 떨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요. 그때 최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만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물까지 끼얹으셨잖아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저는 돌아서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준이 안 맞네요. 최 사장님. 저희 회사와는요. 저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저희 회사는 윤리 경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어요. 약자에게 갑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대박 포장과의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만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계약 해지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대표님,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희 회사 매출 95%가 진수성찬입니다. 계약 끊기면 저 바로 망해요. 저는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파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뭐든지 하겠습니다. 만석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큰절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만석을 내려다봤어요. 그제 국밥집에서 아버지에게 물을 끼얹던 그 손. 지금은 바닥을 짚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제 저희 아버지도 무릎 꿇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도 허리 숙여 빌으셨어요. 그때 최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강 실장님을 돌아봤습니다. 강 실장님. 네, 대표님. 구매팀장 박재호, 오늘부로 대기 발령 내시고 감사실로 넘기세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강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 엎드린 만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끌어내주세요. 강 실장님이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을 열고 밖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 2명을 불러들이셨어요. 안 돼요. 대표님, 제발. 만석이 기어서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살려주세요. 계약만 유지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만석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만석이 버둥거렸어요. 이거 나.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표님. 만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석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진짜 망해요. 직원들 32명이 길바닥에 나앉아요. 대표님. 문이 닫혔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복도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잠시 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아버지 머리에 물이 쏟아지던 그 장면, 어머니가 허리 숙여 빌던 그 장면, 그 굴욕을 되갚아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을까요? 강 실장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계약 해지 서류는 오늘 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강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대표이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두웠습니다. 대박포장 매출의 95%가 진수성찬이라고 했죠.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회사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직원 32명이 길에 나앉게 되겠죠. 잘못한 건 최만석인데 그 피해는 직원들이 입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뇌물과 품질 조작으로 거래하는 회사와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버지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 굴욕당하면서도 참던 그 얼굴들.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며칠 뒤 대박포장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와의 계약이 끊기자 어음이 막혔어요. 다른 거래처가 거의 없었으니 버틸 방법이 없었죠. 매출의 95%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래도 며칠 만에 망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강 실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대박포장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만석 대표는 개인 보증을 섰던 대출까지 터져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요? 아직 공장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도 못 받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원 32명. 그들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최만석이 저지른 일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였습니다. 공장 주소 알려주세요. 네. 강 실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직접 가보려고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박포장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공장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최만석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요. 그제 본사에서 잔뜩 멋을 부리고 나타났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만석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만석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와주셨습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발 구제만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만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살려주시는 겁니까? 일단 일어나시라니까요. 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초조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 줄 돈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좋습니다. 저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사를 넘기세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넘기라고요? 헐값이지만 빚은 갚게 해드리지요. 직원분들 고용 승계도 해드릴게요. 만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만석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만석이 멈칫했습니다.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그걸 들어주셔야 도장 찍어드려요. 만석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무슨 조건일지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만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차 안에서 만석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장터국밥.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게였어요. 차가 멈추자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기가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가게였으니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세요. 만석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건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저 가게에 들어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비세요. 만석의 눈이 커졌어요. 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부모님이 용서하시면 인수도장 찍어드립니다. 만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굴욕적인 조건이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용서 안 하시면요? 그러면 인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차에 기대섰습니다. 혼자 들어가세요. 만석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말 좀 해달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만석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차에 기댄 채 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어요. 만석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만석을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는 게 보였어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연신 큰 절을 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몸이 떨리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만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석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니도 손을 내저으셨어요. 됐다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았어요. 만석이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만석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만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젊은 사람이 왜 그랬냐고 술 먹으면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굴욕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다니. 역시 제 부모님이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약속대로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만석이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대박 포장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석은 회사를 넘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빚은 인수 대금으로 겨우 정리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사장은 이제 없었어요. 공장 직원 32명은 모두 진수성찬 소속이 되었습니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고용도 유지됐어요. 그들은 이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아버지 머리에 물이 쏟아지던 그날, 어머니가 허리 숙여 빌던 그날, 그 굴욕을 되갚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랑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응, 갈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12월 31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멈추자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호텔이야? 궁전 같네. 아버지도 고개를 내밀어 바라보셨어요. 허허,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두 분 다 평생 가게만 지키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거든요. 들어가요. 방도 좋아요. 호텔 직원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최상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또 감탄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가게보다 넓네. 넓은 거실에 큰 침대, 대리석, 욕실까지. 부모님은 연신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마치 처음 온 세상을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좀 봐. 끝이 안 보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서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었어요. 짐 풀고 좀 쉬세요. 저녁에 야외 온천 가요. 야외 온천?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밖에서 온천을 해? 네. 바다 보면서 온천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해돋이도 볼 수 있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바다 보면서 온천이래요. 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효녀네, 효녀. 오후에는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나무 데크가 깔려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신 사진을 찍으셨어요. 제가 찍어드리겠다고 해도 두 분이서 서로 찍어주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같이 찍어드릴게요. 저는 지나가는 분께 부탁해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부모님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희는 야외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뒤편에 노천탕이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에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편안한 한숨이었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굳어있던 표정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내 평생 가게 문 닫고 해돋이 보러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전에 잃어보는구나.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서연이 아니면 꿈도 못 꿀 일이지. 저는 부모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니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차가운 바닷바람과 따뜻한 온천물이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아빠 어깨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무거운 냄비를 드셨으니 그럴만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손이 약손이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나도 해줘, 서연아. 네, 엄마도요. 저는 어머니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르셨습니다. 평생 무거운 국자를 드시느라 고생하신 어깨였어요. 엄마, 어깨가 너무 굳으셨어요. 허허, 수십 년 국자 들었으니 그렇지 뭐. 어머니가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게 그만하고 쉬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에이, 그 가게가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접어. 손님들도 오시고. 엄마,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대신 이제 쉬엄쉬엄 하지 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쉬는 법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별 좀 봐. 서울에선 이런 별 못 보는데.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너 사업 잘 되는 거지? 저는 웃었어요. 네, 잘 돼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 좀 보자. 엄마, 또 그 얘기야? 왜 35이면 생각해야지.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디서든 엄마는 엄마였어요. 알겠어요. 예쁜 손주들도 안겨드릴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요.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복순이 뭐니 하는 것보다 이 순간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았어요. 두 분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응?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우리가 고맙지.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졌으니.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온천물보다 더 따뜻한 온기였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1월 1일 새벽 저는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해돋이 보러 가요. 부모님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수평선 끝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양옆에 섰어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불 앞에 서셨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작고 마르셨어요. 평생 국자를 쥐고 설거지를 하시고 저를 키우신 손이었습니다. 그 손들이 따뜻했어요.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둥글고 붉은 해가 수평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온 세상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요. 아이고 예뻐라.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해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붉은 빛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저 하나 잘 키워주시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지키시고 저 학원 보내시느라 허리띠 졸라매시고 아프셔도 병원 안 가시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 알아요.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무거운 국자는 조금씩만 드세요. 저는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랑 쉬엄쉬엄 놀러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았어요. 제가 효도할게요. 이제 제가 두 분 모실게요.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우리 자랑이야.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부서졌어요.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 두 분이 계시니까, 제 가족이 있으니까 붉은 해가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함께 제 이야기를 마치며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국밥집에서 아버지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던 그 순간, 어머니가 허리 숙여 빌던 그 모습,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수를 끝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해돋이를 보던 그 아침,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웃던 그 저녁,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습니다. 최만석은 빈털터리가 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부모님의 웃는 얼굴만 남아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일어납니다. 한 기업의 대표로서, 그리고 김동철과 이순자의 딸로서.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올 한해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듣고 계신 곳과 함께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